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시사인에서 호혜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생각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호혜편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죠. 그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고재규 편집국장님과 장희로 팀장님 이어서 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도 혹시 약간 나은 것 같습니다. 고재규 국장님은 힘이 넘치고 있고요. 예. 있어요. 저희 지금 이름도 막 국장인지 팀장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해서 그 짚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얼마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네.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네. 뭐냐면 약사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게 흔히 이제 경찰에서 그 수사 발표 형식으로 네네.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 당연히 다 이거 받아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5개월 뒤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하고 네. 직속 팀장을 입건을 합니다. 아, 혐의가 뭐였냐? 피의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진짜요? 예,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347건 검찰 과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검찰에 접수된 347건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한 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검찰이 네. 입건을 한 겁니다. 입건을. 자, 경찰을. 네, 경찰을. 왜 그랬을까요? 인권의 보루로 갑자기 검찰이 거듭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경 수사권이라고 갈등이 있잖아요. 네네. 이 최전선이 바로 울산 지역 검찰과 경찰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때 경찰 그 담당 수장이 황운하, 항상 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냈던 황운하 청장이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경찰 압박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해당 울산지방검찰청장이 누구였냐면, 뭐 지금은 은퇴하셨죠. 네.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메일을 보내셨던 분이죠. 지금 물러났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347건이나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경찰이 피의사실을 그 공표했다고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소위 말하면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 조국 수사 같은 경우도 초기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모 방송국에서 문서를 촬영해서 그대로 당일날 보도됐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거고, 실제로 박훈 변호사가 이것과 관련돼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명했냐 하면은 자기 내에서 알아봤더니 피의사실 공표 없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그 인권보도 준칙에 의하면 감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물론 대검 감찰본부장이 공석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되면 이 사건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찰을 하고 정확하게 피의사실 공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감찰 신용이라도 하고 이른바 그 해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재규 국장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문제의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공수처 이제, 설치, 공수처 설치 이런 문제 일련의 이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랑 공수처 설립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직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고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어가지고 이걸 좀 조정하는 걸로 좀 경찰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고요. 어쨌든 경찰이 그동안은 수사 종결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휘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근데 이게 패스트트랙 밟기로 결정된 지 이틀 만에 당시 이제 문무일 총장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또 검찰을 그랬죠. 나가기도 네. 했죠. 근데 이게 뭐 경찰도 검찰도 경찰도 결국 만족하지 못한 안 아니냐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제 법무부가 검찰 의견 너무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박상기 전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다. 근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거는 어쨌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정부는 어쨌든 정책적 결정을 하는 거다. 거기에 이제 검찰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으면 행사를 못해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죠. 일종의 네. 카드인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언제 수사를 할지, 혹은 갖고 있다가 언제 누구를 또 기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사건이 한 뭐 몇백 개 있다 그래도 그걸 다 뭐 들여다보거나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이 중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검찰개혁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쨌든 입법 트랙을 밟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까? 뭐 합의안 잘 실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 전 장관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근데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봐라. 검경 수사권 조정해놓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이 부분을 사실 또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하느냐가 또 중요한 몫인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공수처 관련해서도 이거는 이제 뭐 검경 수사권만큼이나 논의가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고, 근데 일단 공수처라고 하는 게 이제 옥상옥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검찰의 네.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에 있어서 미진했다든지, 이거를 검찰 스스로는 해결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신을 털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박 전 장관은 언젠가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 그게 언제냐면 검찰이 자정 능력이 있게 되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작동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불신 자체가 워낙 깊어서 그걸 하는 데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20-30년이 걸리더라도 이 시스템과 제도로 그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공수처를 통해서 절대 권력의 부패를 막고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좀 분산시키고 검찰의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의 일정이 검찰 개혁이고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자정력을 좀 키워나가겠다는 건데, 그것을 좀 주목해야 될 게 의도적으로 삐걱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한 그 아까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그 경찰청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구속하고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주도권 싸움, 갈등을 이제 표면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장 많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찰 자질론 문제인데요. 사실 한 번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종속적인 기관으로밖에 작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뭐 좀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은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역시 경찰은 안 돼라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장희로 팀장이 노 전 대통령 워딩 좀 소개했는데, 저도 이제 소위 말하면 소개를 하면 그 민주적 통제와 관련돼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2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네. 퇴임하고 나서 리뷰한 거죠.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서, 이른바 공수처 만드는 거였다는 거였는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했던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아주 대중적인 용어로 규정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검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 출신들을 법무장관이나 검찰 앉힌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상 검찰 권력을 놔줬거든요. 네. 그러면 스스로 독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되돌아오니까 역시 완전히 뒤로 가기를 네. 시작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때부터 사실상 백가정명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 미국처럼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자, 네, 이런 네. 논의도 나오기도 그랬죠. 했는데, 그나마 이런 개혁안과 관련돼서 10년 가까이 논의가 무르익었고 굉장히 현실화된 게 뭐냐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예요.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처 설치. 이제 막 아쉬움도 있지만 네,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예를 들면 뭐 공처를 두고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옥상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개혁에 대한 100%를 실현할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필요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라와 있는 한계가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이걸 이제 한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도 하는 게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제도적 개혁과 관련돼서는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딘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지금 특별수사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법안 개정 내용도 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국가 권력 기관이라는 거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네. 지금 검찰 권력과 관련돼서는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 검경 수사권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처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거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근데 모두가 이게 이 정치화되는 것, 이게 정치 검찰이 되고 이 정치의 논리에 사법부가 움직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 어떤 공수처를 신설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됐고 이제는 그 첫 수를 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좀 실행해 가야죠. 어느 제도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이런 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이라는 이게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국회에서도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느냐도 국민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하고 지켜봐야 그 됩니다.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고재규 국장님이랑 장일호 팀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것은, 우리가 늘 시작은 있는데 과정이 빠진 채 결과만을 또 이렇게 보도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런 논란을 계기로 해서 정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어떤 그 쟁점은 이번 주가 가장 피크일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택 압수수색하고 뭐 부인 기소하고 이랬으면 정점에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수사를 했고 네. 방대한 수사 인력이 지금 투입됐기 때문에 검찰도 좀 시간을 끌기에도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한 포인트도 뭐냐면, 이제 검찰은 물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기소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하겠죠. 조국 장관을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이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검찰권 행사가 정당한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정말 이 국면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정말 민주공화국이냐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무리하지만 좀 나와서 제가 좀 말이 빠르게 방송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위와 혐의의 유무죄는 재판 가면 또 판가름 그렇죠. 나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또 점검하고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사인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어느 사안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과정까지 추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늘 이렇게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해서 사실 개혁을 스스로가 포기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정말 우리의 어떤 민주 시민 의식을 갖고 민주주의 작동 원리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고 추적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장희로 팀장께서 오늘 이제 박상희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를 하시면서 절묘하게 또 이게 연결이 돼서 네. 함께 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긴 시간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네, 국장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네,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국면의 뭐 수사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인 것 같고요. 이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에 사실 너무 다른 이야기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어떤 이걸로 인해서 또 동력이 상실된다거나 이제 또 이제 10월에 국감이랑 정기국회가 네. 열리는데 이걸 또 일종의 뭐 조국 2라운드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피로하게 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재규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팩트가 10%고 법정에서 90%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5번 했나요? 방송? 6번? 6번째야, 네. 지금 10%도 말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8, 90%는 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네. 밤새서 하자 그랬어요, 계속. 네. 할 일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나 또는 이제 좋아요, 공유하기 위해서 좀 성원을 해주시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2016년 광장에서 저희들이 촛불을 들 때 저희도 이제 거리편집국 차리기도 했지만 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주장했던 건 제1호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시사인 같은 경우는 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야 될 대목이 어떤 대목이 있는지는 앞으로 또 지면을 통해서 심층 취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정기 구독으로 또 후원으로 성원해 주시면 기자들이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저를 괴롭히시겠다는 말을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네, 마무리는 또 이게 정기 구독이 되네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을 꿰뚫는 것, 이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선동에 도구로 휘둘려서 개인의 신상털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적이 된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관염증 환자들처럼 거기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자성하고 특히 언론에 좀 정말 무엇을 취재해야 하고 무엇을 파헤쳐야 하는지를 좀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이든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서면 그 역사는 다시 재평가돼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도 검찰 개혁의 한 과정에서 성장통이기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시사인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호혜편을 처음으로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도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혜편 이후에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거고요. 오늘 검찰에 출입했던 잠깐. 늘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잠깐.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는 고재규 국장을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조금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했던 시사인의 이번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저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청관율 기자의 기사도 아주 저는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떤 보수 진보 진영을 뛰어넘어서 울타리 안과 밖을
살펴봐야 되고 그 지형이 이렇게 뒤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면면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섬세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네, 민주주의 맞습니다. 발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제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 네. 예. 그냥 커다란 그 대의 명분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소프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이제 다 우리의 대수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허예편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시사인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좋아요, 구독, 알람, 구제국장에 대한 정기 구독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꼭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독립운동 쑥쑥 커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